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오늘 최영철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며 영상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부천문화원의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한 내용은 편집되어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수 있고 부천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책자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동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동의하신다면 녹음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영철 선생님의 생애와 부천의 역사에 대해 듣고자 부천문화원으로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14대에 걸쳐서 약 400년을 신곡 본일동 깊은구지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1951년생으로 신묘생 토끼띠입니다. 부천에서 지금 14대에 걸쳐 살아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선생님의 집안은 언제부터 부천에 왜 정착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14대니까 그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실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텐데 혹시나 가게 내력에 대해서도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조상님들께서 부천에 정착하셨는지 뚜렷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족보에 의하면은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4대 400년을 깊은구지 마을에 산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 갖고 왔는데 한 20여 년 된 보족표를 지금 제가 소유하고 있고 족보에 표현 가계도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 시조 13대 조부이신 소윤공 하라는 할아버지가 해주에서 지금 현 서울시 시장 격인 한성 부윤을 명받고 서울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자식을 손을 보는 것이 우리 시조 15대 주인 최만리 할아버지, 즉 그 당시 부재학공이신 최만리 할아버지는 그 부재학이 지금 현재 교육부 차관 정도의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전 뒤에 만리동에서 탄생하셨다고 해서 그곳이 만리동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그곳이 저희 할아버지 15대 주인 최만리 할아버지이십니다. 최만리 할아버지하고 그 소유공 합자 할아버지하고 묘역은 지금도 안성 불지라는 곳에 안성 원곡면 불지라는 마을에 묘가 조성되어 있고 그 자식인 16대 조 할아버지가 16대 조 할아버지고 17대 조 할아버지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17대 조 할아버지 그 이후로 우리가 부천으로 당시 소사로 낙향하지 않으셨나 족보를 위해서 족보를 보고 참작해서 저희가 추측하고 살아내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경찰서에 있던 자리 남중 그 넘어 검디라는 곳에 저희 그 조상 묘역이 57기가 있었었는데 그 묘는 1973년도 부천시가 승격되면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그 묘를 전부 다 파묘한 거로 저희도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에 살게 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 텐데 선생님 어렸을 적 기억이나 혹시 학교 생활에 대해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부천 남초등학교 19회 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어려서부터 그 농부인 그 과수원을 복숭아밭하고 논농사를 하는 농부의 자식 차남으로 태어나서 저희는 그 3남 4녀인 7남매 중 차남입니다. 그리고 남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에 1969년도에 영등포 소재 성남중학교를 진학하였고, 그 다음에 뭔가 69년도라고 말씀드렸나? 네. 68년 동안. 용산에 있는 용산공업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중고등학교를 열차 통학을 서울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못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대학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1972년도에 공군 군대를 가서 제주도에서 군대 생활 3년 마쳤습니다. 제대하시고 제주도에서 공무생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대하시고 바로 다시 부천으로 오신 거야? 아니면 그럼 저는 그 70이 넘도록 여기 살면서 군대 생활 3년 이후에는 부천 아니면 깊은구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깊은구지 위에 시국에도 여러 동네가 있는데 다른 데 한번 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군대 3년 이후에는 깊은구지 떠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대하고 오셔가지고 혹시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셨어요? 제대하고 부처님이 안 계시고 과수원 농사는 많고 그래가지고 인력으로 인해서 어려서 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밭 일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젊은 나이에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어떻게 관공서에 발탁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통장 자치위원회 각 새마을 바르게 살기 단체장이든 단체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성과 없는 표시 안 나는 그냥 봉사만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부천 신문공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또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전에 그 제대하신 복숭아밭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천시가 그 복숭아를 많이 키워서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 복숭아 농사를 어떻게 어느 식으로 이렇게 어느 규모?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천 그 신곡고동 쪽에 복숭아가 엄청 많았다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풍경이었는지를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부천 시민 여러분, 그 강원도 봉평에 가면은 미밀꽃 필 무렵에 그 밤에 보면은 미밀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하얗게는 글귀가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봉평뿐이 아니라 부천도 학교 갔다가 밤에 늦게 집이 들어올 때 보면 열차에서 내려다 이 깊은구지 바닥을 보면 복숭아꽃이 만발했을 때는 그야말로 정말 꽃대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또 보고 싶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아름답고 포근하고 정겨운 동네가 깊은구지 부천 일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숭아꽃이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진짜 보기 좋았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럼 복숭아 밭에서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저희 집 경우에는 복숭아가 한참 수확할 때는 지금 부천역 앞에 이마트 지금 진입로 입구에가 첨가물 시장 아닌 그 과일 가게가 도매상이 많이 형성돼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73년도에 구시기획이 되면서 그 시장이 소석시장 앞인 깡시장이 되는 대로 복숭아 도매상이 옮겨져서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 후로는 도시화가 돼서 복숭아 잡수시장 오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밭에서도 소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영등포 일대의 박림방적 아니면 그 공원들,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정말 구름과 같이 밭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소비를 많이 했었고 그때 인력은 모자라고 복숭아를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한때 호황이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네, 고급 과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가격이 좀 비쌌나요? 아니면 밭에서 사 먹으면 좀 더 저렴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몰랐어요. 저렴하고 가격 대비차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복숭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장성 과일이 아니에요. 익으면 바로 소비를 해야 되는, 사과나 배처럼 저온 창고 같은 것도 시설도 없었지만은 우리 들고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가 금방금방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름철 한철이면 현금이 많은 동네가 정말 기쁜구지였었습니다. 돈이 많았었습니다. 당시에는. 복숭아로 많은 수익을 내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기쁜구지 동네에 아까 자꾸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당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도당제 전수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당제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당제에 대해서는 제가 통장 일을 보고 마을 일을 보다 보니까 어른들께서 잡심부름을 하다가 참여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당시에는 안진당주, 순당주라고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깨끗하신 분, 즉 흉사가 없다든지 출산 그런 게 없는 분을 해가지고 선당주는 바깥이 주로 외교적인 일을 많이 했었고 안전당주는 음식 장만이라든지 뭐 안에서 잡수실 음식들을 준비하는 안전당주, 순당주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은 도당날 잡히면 한 달 전서부터 외출을 삼가하고 금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깨끗한 흙을 갖다 놓아놓고 산에 가서 나무를 깎아서 장승을 세우고 그러한 마을 사람들, 부천시 주민 여러분들의 안녕과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적인 마을 제의였었습니다. 그 제의는 당시에 경년에 한 번씩 지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왜 경년제냐 내년하지 그랬더니 아마 재정상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년에 한 번씩 했는데 당시의 소요 경비는 가가호호 객출을 해서 쌀도 걷고 뭐 곡식을 걷고 금전 걷고 그렇게 해서 충당해서 여태껏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도당제를 왜 지내냐 궁금했었는데 아까 부천시 주민의 안녕과 건강과 풍요를 위해서 그게 처음 시작된 거죠. 그때 맞나요? 예. 그리고 그 범위가 부천시 주민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범위가 오류동서부터 동쪽으로는 오류동부터 서쪽으로는 북해동 사람들까지 또 북쪽으로는 약대 버릉저리 사람들 그렇게 여러 깊은 구지에 국한된 면적이 아니고 저 주변 사도 팔방 분들이 전부 다 왔고 특히 아래 고목나무는 경인간의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고목나무에서 면리가 어디고 면리가 어디고 오리동은 면리고 고목나무에서 부평이 면리고 김포가 면리이고 그러한 이정표 역할을 했다는 말을 어른들한테 구조로 들어왔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나무가 그 신북본동에 위치해 있는 나무. 예. 그렇죠? 네. 그 나무에 대해서 제가 손자나무? 네. 뭐 그런 이야기 할아버지 나무도 있고 할머니 나무도 있다고 했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구성이 네. 어렸을 때부터 저 윗말이라서 위에 고목나무가 2개였었습니다. 근데 뭐라 할까 이 아래서 보고 우측나무는 고사해서 지금 흔적조차 없고
지금 무슨 슈퍼가 그걸 하고 있고 왼쪽에 개울로 왼쪽으로 있는 나무가 지금 손자나무라고 지금 건재현 시온교회인가 그 앞에 지금 있는 나무가 손자나무라고 명칭을 하였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나무가 할머니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고사 상태인데 묘하게 그 할머니 나무는 그 가운데가 썩었는데 거기서 나무가 하나 자생적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성목은 안 되고 청년목까지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지목, 땅 주인은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그것을 도로로 확장을 못하고 도로상으로 보면 장애물이고 우리 마을에서 볼 때는 그래도 마을의 이정표이자 마을의 근간이기 때문에 손대는 걸 거북하고 싫어합니다. 저도 그 지역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길이 이제 똑바르지 않고 네. 그 나무를 피해서 살짝 이렇게 우회하게끔 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무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나무가 고목이 돼가지고 그 안에가 텅 비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거짓 거린들 거지가 겨울에 춥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화재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근데 고목나무 안에 그 숫덩이가 된 자리는 암만 불이 나서 물을 부어도 소화가 잘 불 끄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 나무가 도시계획이 되고 자라는 과정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가지 뻗어나간 자리에 그 토지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 가지를 자른다. 마을에서 못 자르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 땅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 지금으로 말하는 아르바이트 일일 고용인을 사서 그 나무를 가지를 잘랐습니다. 결국 잘랐는데 당시에 그 자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이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 대학생이 빠른 시일 듣기는 한 3일 내에 병명도 모르고 죽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할머니 나무인 거죠? 손주의 할머니 나무죠. 할머니 나무가 고사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노숙자들이 자고 뭐 불 피우고 네네네. 이랬던 거죠. 예. 근데 거기 가지를 자르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예. 천변을 이야기가 당했다는 있는 소리 들었고 저희는 그 나무가 한참 컸을 때는 어려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무 밑에 정자나무 밑창에 멍석을 깔고 휴식을 하고 저희도 어려서 그 밑창에서 뭐 구슬치기, 딱지 먹기 여름이면 자기가 거기가 마을의 전형적인 놀이터이자 휴식터였었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예, 볼 수 있는데 그럼 도당제가 아까 경년제로 운영된다고 네. 하셨었는데 언제 그 도당제가 제를 올리게 됐다. 도당제를 지금 구성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도당제는 경년에 한 번씩 하고 경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해에 음력 10월 상달에 초순 10월 초순에 그 무녀나 그 점쟁이한테 가서 그 날을 받습니다. 기기를 택해서 받아가지고 대부분이 음력 10월 초순 음력 10월 10일 안에는 제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 안전당주, 승당주 두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당주 위주로 갔다가 제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제의 지내는 방법은 첫 번째 성주산 가운데 있는 팥배나무, 성주산 나무에 가서 산신제를 지냅니다. 거기 가서 1차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와서 윗고목나무, 손자나무인 윗고목나무에 두 번째인 토신제를 지내고 그리고 아래 고목나무 내려와서 목신제를 지내서 세 번에 걸쳐서 도당굿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군데를 다 지내고 나서는 마을 주민들 경로 잔치라고 그럴까요? 마을 노인네들 전부 다 초대해가지고 떡과 음식과 그
그 국을 끓여서 당시에는 뭐 소머리 5개까지도 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근동 어른들 다 모시고 와서 잔치를 했었습니다. 엄청 큰 행사였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네. 홀수년에 지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2023년에도 지내신 거죠? 네. 그리고 그 규모가 원래 되게 컸을 거잖아요. 네. 그때는 뭐 소도 몇 마리 잡고. 소 잡은 건 없고 네.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소머리. 재물 중에 생고기를 놓습니다. 생고기를. 왜? 당시에 그 호랑이가 내려와서 마을에 그 어린아들인가 손자들을 애기들을 이렇게 호랑이가 해쳤대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익은 고기를 안 넣고 우리는 생고기를 한 조각 놓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먹이라고 해서 생고기를 넣는 게 특이사항이 하나 있고 뭐 그러고는 조라술 담그는 건 뭐 옛날부터 딱 그랬고 지금은 소를 잡아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소 머리만 그러면. 소머리를 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 다섯 마리 소머리 5개까지 쓰는 걸로 생각이 나고 떡은 뭐 10마리 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아유 뭐 명소리 쓸 수 있는데 아니 오리동이나 무계동 속도까지 와서 그 잡수고 그냥 퍼가시고 막 그랬다니까. 그 되게 큰 잔치였겠네요. 그럼요. 그 여기 내가 저 기록 사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네. 대단했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그 가도 행렬 신고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놀이 행사를 경인관으로 나가서 이 역을 쭉 깽가리 두레패 하고 해가지고 길놀이도 번창하고 했었고 불과 이렇게 축소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잔치가 크게 성행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성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급속화가 되고 구청이 되고 그때는 뭐 단 한 가지 우리 행사에는 마이크가 없습니다. 왜? 행사로 되니까 정치인들이 와서 마이크를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이크가 없어요. 행정관에서 동장도 누구도 마이크 한 푼 적이 없고 동네 어른들이 원로들 당주 외에는 그날 발언권이라니까 마이크가 없어요. 정치적인 행사를 안 띄우고 자치적으로 행사를 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되게 규모가 축소되고 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올해도 프랑카 때 그렇게 써붙였는데 첫째, 인력이 없습니다. 기풍구지 사람들이 다 이주를 떠났어요. 기풍구지 들어와서 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물론 참여도 안 하고 어른들도 이거 뭐 하는 건데 왜 하는 건데를 설명드리다가 내가 지쳐. 특히 동직원이나 관공서 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담당자께서 내가 얘기한 걸 숙지하셨잖아요. 당신이 임무교대고 또 뭔데요? 힘들어요. 그런 게 있었고 인력이 없고 둘째 인력이 없으면 소요 경비가 조달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연 흐름이라고 할까? 세태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도당제를 민속 고유의 풍요제 겸 안녕을 기원하는 제인데 이게 언제서부터 먹는가? 무속 또 무녀들 이렇게 미신으로 이렇게 편시해가지고 그런 경향 때문에 또 힘든 부분은 많아요. 선생님 보셨지만은 산 위에 그 산신제 지낼 때 장승이 2개를 세워놨어요. 장승은 그때도 당시에도 문화원에서 지원해줘서 장승을 2개 깎아서 주셨는데 천하대 장군은 누가 뽑아가고 없어요. 말씀에 의하면은 어느 종교단체에서 뽑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지금 그 지하 여장군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짝지 보기 싫거든요. 이게 문화인데 그 문화를
이렇게 편견해서 좀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관계자가 바뀌어도 이 그래서 자료가 계속 남아 있어서 이 예, 저기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그 도당제 지금 전수자라고 들었는데 이 후임 양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기는 좀 고급고 힘들 부분인데 네. 저희 그 후배되는 그 아우님 한 분이 형님 제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한 1회 하다 보니까는 형님 이건 저건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무게장 없어요. 누구 하나 정말 격려말 한마디 격려 전화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 계신데 그 외에는 참여하신다면 참여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지금 시대 흐름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1년생 올해 72 우리 나이로 73인데 제가 언제까지 지냈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없고 시간이 없다 그래도 제가 움직일 때 수입 있을 때까지는 제가 어느 해가 됐든지 간에 음력 10월이 되면 막걸리 한 잔은 꼭 부어놓고 싶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저도 가서 한번 보고 네. 싶어요. 네. 올해 얼마 전에 혹시 제를 진행 네. 6년 딱 홀수였으면 얼마 전에 지냈을 것 같은데 네. 맞으실까요? 예, 올 10월 잠깐만요. 지금 불과 얼마 안 지난 예, 걸로 예. 알고 있는데 11월 인터뷰를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네. 또 다음 제를 보려면 2년을 좀 또 지나야 되잖아요. 네. 2025년 안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11월 17일 날 했었거든요. 열흘 전쯤에 11월 17일 날 도당제를 올렸었는데 그 제물인 떡하고 과일하고를 335 십시 일반 경로당 어른들 또 옛날에 당주 해주셨던 분들을 제 집집마다 나눠드리고 여러분 잡수는데 부담인 것은 너 수고했다 고맙다 앞으로 잘해 나가길 바란다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도당대도 늘 건강하게 잘 운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도당제에 부천문화원 권순호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 제 지내고 하는 과정에서 덕담 내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부천에 있는 숨어있는 역사나 숨어있는 고증을 발굴해 주신 권순호 원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월동이나 약대, 구지리, 신앙천 쪽으로도 우리 친구나 또 이렇게 부천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신곡동 도당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곡동이 예전에는 아까 사진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초가집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집이 많지 않았을 건데 변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깊은 구지 풍경이라든가. 그래도 깊은 구지는 복숭아의 고장입니다. 지금도 신곡동, 송내동 복숭아 나무가 좀 몇 군데 많지는 않지만 남아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복숭아 축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상 복숭아 축제라기보다도 실질 경작하고 있으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손발이 멘토가 돼가지고 활성화되고 좀 구체적이고 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사가 되어주길 좀 바랍니다. 라고 도시화가 되는 바람에 사문화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그 맥을 이어나가고 발굴해주는 문화원한테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천에서 이제 계속 오래 사셔가지고 애착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부천이 개발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좀 듣는 게 어떠신지? 그러면 저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거라 우리는 가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급작스럽게 인구 팽창이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인정민은 없습니다.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냅니다. 지금 태극기 다는 집 보이십니까? 눈이 와 있을 때 내 집 앞 쓰는 사람 보셨습니까? 담배꽁초 왜 치우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규제를 하냐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니 좀 답답할 뿐입니다. 좀 인성교육이 좀 뿌리 내려가지고 이웃집을 보살피고 옆집을 도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민이 되기를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혹시 후손이나 아니면 가족 친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남 4녀 7남매가 부천에 살고 있는데 딸들은 뭐 시집가서 뭐 가까운 데서 요 근방에 살고 있지만 저희 형님이나 과손을 지금 복숭아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높으신데도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내 동생 3형제는 100m 안에 깊은 구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 집안에 좀 모범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행 행동거지 하나를 조심하게 된다는 것을 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네. 드릴게요. 일단 소사복숭아라고 네. 불렸던 거죠, 복숭아들이. 네. 이 생김새나 맛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생종은 일찍 나오는 조생종은 아모스라는 복숭아가 있었었고 아모스. 네. 학명이나 뭐 발음 같은 것은 일본의 잔재도 있는 거 같아서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경에 가장 가장 그 번성기 때는 그 소화백도 가 주종을 이뤘었고 무명도 그러한 복숭아가 그 주종을 이뤘었고 마침 끄트머리 끄트머리 가면 추석 때까지도 나왔어요. 노요라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노요 일본말인 건데 그건 뭐 10가지 맛이 난대요. 나도 먹어봤습니다만은 신맛부터 단맛까지 색깔이 맛이 노요라는 복숭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이게 그러면 수밀도라고 하는 거는 수밀도는 어떤 걸까요? 수밀도는 복숭아가 익어서 껍질이 살살 벗겨지는 걸 수밀도라고 해요. 그럼 잘 익은 게 그냥 수밀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녹 익었다고 그러죠? 네. 녹 익잖아요. 지금은 바나나 같은 건 따서 숙성하잖아요. 그걸 녹 익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잘 벗겨지는 걸 수밀도라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복숭아 농장은 어디서 운영을 하셨는지랑 지금 기쁘지 않아요. 이때가 다 그냥 복숭아 맛이에요. 신곡동. 그러면 뭐 얼마나 크게 운영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평수로는 몰라. 500, 1500에서 2000평 했고 우리 경작은 한 1500평 했었었고 지금은 내 형님이 500병은 지금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농업이 이게 어느 순간부터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송내동에 이승배라는 그분도 한 2000평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복숭아 농업이 꺾이기 시작한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1973년도 도시계획되면서 복숭아 맛이 전부 다 도로가 나고 주택가가 되니까 복숭아 맛이 확 줄 수밖에 해요. 그럼 그게 시 승격이랑 좀 맞물리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시로 승격되면서 도로들이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러면서 이제 복숭아 농장이 많이 밭도 전부 다 복숭아 맛이 도로 쪽이 돼가지고 주거지로 도로와 주거지로 택지 정리가 돼가지고 주거지가 되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1970
73년에 시승격 하기 전과 후가 네. 복숭아 농업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크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뭐 다른 변화된 점은 없을까요? 시승격 이전과 이후로. 사람만 버렸어요. 땅값이 오르니까 사람 면에서 안 돼요. 아, 땅값이 올랐군요. 네. 지가 상승. 아니 복숭아밭이 배라간에 주택가가 되니까 돈이 확 올라가니까 돈 앞에는 사람도 구실 못해요. 네. 그리고 복숭아 말고도 부천을 대표할 만한 특산물이나 그 소매동 음식은 쪽으로는요. 없을까요? 소랫말, 소랫말 쪽으로는 지금 중동역 그 근처 그쪽으로는 그 포도가 좀 네. 성성했었어요. 네. 포도. 지금의 중동 쪽인가요? 지금 중동역 앞뒤로 다. 중동역 앞뒤로. 중동역 앞뒤가 네. 중동역에서 송내역까지가 포도밭이 좀 번성했었어요. 네.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장말 쪽으로. 그리고 땅돈 농사죠. 뭐. 벼농사. 네. 벼농사 얘기 드시면까요? 예, 해주세요. 지금 시청짜리 지금 중부경찰서짜리 거기까지도 장마 때문에 물이 차요. 거기 다 물이 차는 거예요. 한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소풍터미널 대장동. 한다리는 대장동. 예? 한다리. 한달 대장동이 예. 거기 물론이고 예. 지금 소풍터미널도 이 밑길인지도 모를 거야 물이. 다 물바다가 장마 때 되면 우리 북서가서 내려가면 여기 빡빡하게 물이 차이 돼요. 그렇게 그의 여름 장마가 지난 거예요. 그게 몇 년도까지 그렇게 장마가 질 때마다 잠기고 그랬어요? 수리 시설이 안 돼서는 그건 잘 연도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게 왜 그랬냐? 지금 한달이 저 아래 저 아라뱃길 수리 시설 간문 시설이 안 됐었던 거예요. 부평서 내려가고 부천서 내려가는 물이 한다리로 내려가서 한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인데 비가 많이 오는 게 펌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2조 때 한시 부천시에 가면 있을 거예요. 이 한학자들이 이 한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 원미 산시죠. 원미 거기서 해 넘어갈 때 한시를 쓰고 그랬었다는 거야. 그 구전에 듣기로. 그때 이 중동 벌판 시청이고 지금 뭐고 거기가 전부 다 갯벌이라 석양 해지는 거에 벌판이 그렇게 이뻤다는 거예요. 그 중동 벌판 전부 다 갯벌이거든. 갯벌이요? 그 갯벌이죠. 아,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이요?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소리지. 바닷물이 들어온다고요? 지금 저 팀장님 한강에 그 물 짠물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내가 알기로는 당인리까지 짠물이 들어온대거든요. 당인리까지? 당인리. 당인리가 시흥인가요? 마포 마포. 여의도까지 짠물이 들어온대요. 근데 저기 광나루 지금 그러면 잠실 위까지도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들어오는데 내려오는 물이 못 나가도 한강에 올라가는 거야 물이. 간만의 차로. 그럼 그때 농사가 잘 안 됐겠네요? 짠물이 들어오면? 논이 없었지. 갯벌이었었지. 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수리조합 만들어가지고 일본 놈들이 논 만들어 놓은 거지 전부 다.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개혁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인력 착취해가지고 그 갯뚝 예. 지금 저 굴포천 건데 갯뚝 있죠? 밀가루를 갖다 싸놔도 그만큼 싼데요. 이 한국 사람은 노역을 시켜가지고 밀가루 주고 일 시켜가지고 흑자다 나서 그 갯뚝이 지금 영종도에 와서 그 공항 같은데 영종도도 전부 다 염전이 그 갯뚝을 밀가루 준 것만큼치 싸는 거예요. 예, 맞아. 경제 주머니가 좀 괜찮을 때는 경제력이 있을 땐 괜찮은데 그냥 핍박 받고 난리 나고 사화 걸리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야 우리 없앨 줄 없지 않냐. 홀수년도 경련에 한번 서자 하고 그 소리는 들었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한번 종종 인터뷰를
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부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자료도 많이 될 것 같고 후배들을 위해서 부천시가 이전에는 이랬었다 이런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책자에 발췌되어 실릴 수 있고 편집을 통해 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영상과 녹취 파일은 유튜브에 올라가 QR코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끝으로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사실이 왜곡되거나 어느 편견에 서서 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심정 그대로 전했으니까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이견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토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이 지금 멘토하신 선생님 말씀 맞거나 우리 후세 아니면 내 자식들이 살아나가는데 지금 지표 좀 되고 참고가 됐으면 하고 우리 후세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무궁튼튼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깊은곳에서 이루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